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잠실 개표소로 사용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대한 봉쇄 시위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체육단체의 업무 차질이 길어지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오늘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마련된 송파구 개표소 출입문을 막아선 시위는 지난 5일부터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참가자들은 경기장 주변 곳곳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체육단체 진입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출입구 쪽에 참가자들이 몰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민주당 천준호, 이모경, 전용기 의원이 방문했는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반발하며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어무를 뚫고 의원들에게 접근하려던 일부 참가자들이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결국 문이 열리질 못했는데 오늘 체육단체가 재진입을 시도합니까? 아직 재진입을 시도할 시점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단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경찰에 매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언제 진입을 시도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이 중재에 나서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길을 열어줄 것 같았지만 문 앞에 있던 참가자 한 명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끝내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장비를 빌려서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출국했고 이곳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의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경기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했고 어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여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 불법 행위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지만 사적 검문 같은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격화하면서 서울 잠실 개표소는 지난 5일부터 봉쇄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참정권이 침해된 걸 바로잡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봉쇄 11일 만에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기 위한 진입에 합의했지만 끝내 무산된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합의가 잘 됐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와 별개로 이번 상관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림픽공원 시위가 격화하는 것을 두고 돈 없는 일탈과 불법 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SNS에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주어지는 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또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현행범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부터 모든 인원을 갖춘 완전체로 수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합수부는 추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완전체가 됐으니 이제 수사의 속도를 좀 내겠군요.
네, 합수본은 구성 발표 일주일 만인 어제 전산망 작업과 사무실 공사, 수사 기록 자료 이전 등 원팀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경찰 인력 파견 인력까지 전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했는데요. 어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당일 행적이나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경위, 사후 대처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은 별도의 소환조사 없이 합수물 분석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뽑은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나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추가 강제수사 필요성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시위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잠실 7동 등 일부 투표소 투표록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표록에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벌어진 상황이 시간대별로 수기로 기록돼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짚어주시죠. 네, 합수본은 이번 주 중에도 투표관리 업무에 종사한 관계자 등 추가 참고인 조사는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기초조사를 더 진행한 뒤에 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나 허철은 전 사무총장 등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본은 직무유기와 선거법 위반 등 핵심 혐의 외에도 고발된 여러 혐의에 대해 적용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최근 선관위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예산으로 145억 원을 넘게 받아가고도 56.5% 수준인 82억 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예산 집행 문제 등과 관련해 배임, 횡령 등 고발이 이미 이뤄진 상황이라 방만한 집행이나 유용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합수본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데 오 시장은 출석 전 하명 수사, 하명 특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지금 법정에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반년 만에 1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는 건데요. 현재 법정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 기록을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 정황을 캐묻자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이를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특검을 향해선 자신이 없으면 기소하지 말았어야지 왜 확인도 없이 기소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오 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오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특검을 향해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는 대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구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 만큼 특검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8,700대 근처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9,000선 진입을 위한 추가 상승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장에서는 내일 새벽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통화 정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세우 기자 연결해서 증시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어제보다 1.2% 내린 8,622로 출발한 코스피는 현재 8,700선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개인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 이상 내린 33만 4천 원대, SK하이닉스는 0.8% 오른 24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오른 1,0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는 어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를 놓고 미국과 이란 간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후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 특히 내일 새벽 발표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발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미 기준금리는 동결이 유력시되지만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하반기 통화 정책에 대해 매파적 발언을 할 경우 국내외 증시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이상 올라 1,51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연일 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대구를 포함한 영남 3곳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이틀 늦은 시점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어디죠? 네, 대구와 경북, 경산, 예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이들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걸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이들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걸로 예상돼 특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보 발효 시점은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올해 첫 폭염특보는 지난해보다 이틀 늦은 기록인데요. 지난해에는 6월 15일 가평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처음 내려졌습니다. 영남뿐만 아니라 서울도 오늘 낮 기온과 체감온도가 모두 32도까지 오르겠고 전국적으로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는데요. 오늘도 내륙 대부분 지역에 다소 강한 소나기가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전체적인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15분에서 20분 사이 비가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호우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남쪽으로 비구름이 지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남부 내륙에는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 내륙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주 후반에도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한 차례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비가 정체전선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장마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려울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등 장마를 결정하는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모레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스위스 알프스 산에 있는 휴양지에서 개최됩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본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지만 핵 문제는 당장 다루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루체른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알프스 산의 절경.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할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입니다. 원래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제네바가 서명식 장소로 검토됐지만 일반인 접근이 어려워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이곳 리조트로 최종 낙점됐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19일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동결자금 해제와 재건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핵 문제는 2단계 협상 의제라며 추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لغو تحریم‌ها تصمیم‌گیری خواهد شد و ما به جمع‌بندی نهایی خواهیم رسید. این مسیر ما در مذاکرات است. 이란 내 강경파가 핵 포기 불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양해각서가 공개되면 이란의 승리가 입증될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این یادداشت منتشر بشه به نفع ماست. چرا و شما منتشر خواهید دید در چرا آمریکا منتشر چقدر حمله میشه به اونا. باشه چرا منتشر نمیشه؟ حالا هر موقع اعلام رسمی شد بعدش منتشر میشه.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고 있어 60일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양해각서에서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다시 핵보유를 시도하면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최종 핵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454조 원 규모의 재건 민간 기금도 조성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에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해각서 초안 논의 당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핵무기 구매도 안 된다고 지적해 합의에 시간이 더 걸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란이 또 핵 개발을 시도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 will not develop, purchase, buy, or any other thing. They're not going to acquire a nuclear weapon. If they do, all hell will rain down on them, and they're not going to do that.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져와 파괴할 거라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양해각서 서명식인 19일까지 완전히 개방될 거라며 통행료는 영구적으로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 합의문을 둘러싼 회의론에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안에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화당 내에서도 나오자 민주당은 이란 편을 들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I mean, who wouldn't approve it? Let's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The Democrats will say, oh, they should have a nuclear weapon. They'll go crazy. I like the idea. Send it to Congress, please. 제재 완화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갈등 완화를 위해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면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이 요구한 4천억 달러 배상금 지급을 거절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거라며 정부 자금 투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로이터는 종전 양해각서에 우리 돈으로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안이 포함됐고 미국과 일본, 한국 기업들이 이미 출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지우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핸드볼 경기장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잠실 개표소 점거 시위가 벌어진 지 12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저희 진짜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경찰이 나서 경고 방송까지 하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2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 펜싱 대표팀이 경기에서 사용할 필수 장비를 급하게 빌려야 했습니다. 선수한테 그 장비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본인 몸에 맞는, 본인 스타일에 맞는 어떤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오후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카메라 대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가지고 나오는 부품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1시간 넘게 요지부동으로 버티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저희 사무실이잖아요. 저희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불이 안 꺼져 있는데 불 끄고 나올게요가 아니고 내가 거길 못 들어감으로써 우리 아이가 밥을 굶어요 라는 느낌인데. 아, 그렇군요. 경찰이 조만간 공세를 풀기 위해 강경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네,
불법행위 동조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강경한 대응 방침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어제 대치 끝에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성 한 명이 끝까지 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김용태 의원님, 중재 방안이 좀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면 좀 물리력이 동원됐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물리력으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이 참정권 침해라는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분노하고 지금 올림픽공원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라도 어제처럼 우리 국가대표팀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들의 물품 반입을 막아서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중재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마지막까지 한 분의 여성을 설득했어야 하는데 주력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대화로 설득해야 되는데 주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3일째 계속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제 대화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경찰청장도 지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한 명이라도 막아서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국민의 참정권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계신 분들의 어떤 분노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권이라든지 그리고 직업 수행권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안 게임,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본인의 손에 맞는 그러한 검을 사용하지 못해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큰 피해를 겪는다면 이 피해를 과연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저 시위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건조물을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당의 대표가 거기 개입을 해서 뭔가 조정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공권력이 행사가 못 되고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대한민국 공권력과 우리 선수들의 어떤 권익을 좀 더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이러한 대치가 오래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데 언제까지 저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체육단체 관계자들, 그러니까 저 안에 OTP 카드나 보안 카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월급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수들은 장비도 못 챙기는 상황이다. 이거는 밥을 굶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유를 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가는 걸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많긴 했는데,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의 역할을 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도 장동혁 저희 당 대표를 비판을 많이 하지만 어제 상황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시위라기 하기보다는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의 분노나 이런 것들, 시민들과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충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당연히 가셔가지고 중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민민 갈등으로 퍼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화가 될수록 지금 마땅히 정부도 또 정치권도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많은 분노에 찬 시민들께 이 제대로 된 선관위의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특검이라든지 어떤 마땅한 답을 드려야 저분들도 선수들의 어떤 물품을 반출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대안도 빨리 준비가 돼서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 가서 그 집회 참가자들 의견과 경찰 사이에서 좀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요, 민주당 의원들, 전용기 의원, 이모경 의원, 천준호 의원 방문을 했더라고요. 좀 항의 목소리도 들었다고 하던데요. 올림픽공원에 간 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조금 저희가 정부 여당으로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다. 그런데 이제 이모경 의원은 과거 이제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였고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하셨고, 전용기 의원도 볼링 선수로 굉장히 활약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천준호 원내 수석부 대표는 이번 선관위 관련해서 국정조사 관련해서 야당 측이 요구하는 위원장과 여야 동수위원회
거국적으로 합의를 해서 뭔가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가신 분들이 좀 저희가 늦게 가다 보니까 화도 내실 수 있지만 정부 여당으로서 늦게나마 잘 가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야당만 저렇게 갈 게 아니라 저희 정부 여당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저희 현장에 가서 시위대를 설득하고 될 수 있으면 이게 공권력과 부딪혀서 물리적인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계속해서 합리적인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올림픽공원에 정치인이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스탠스 아니었습니까? 아무래도 저기 나와 있는 시위하시는 분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순수하게 참정권 훼손을 주장하시는 분도 섞여 있죠. 이게 이제 어떤 단일한 조직체가 아니고 정말 다양한 계층이 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안 관련해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본 것 같습니다. 네. 뭐 올림픽공원 시위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데 시위냐 집회냐 이 뭐 단어 선택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가서 이제 이 현장을 이제 보고 시민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자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좀 여야 의원들의 좀 방문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뭐 지금 전에 많은 이야기들 전해 듣고 있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 올림픽공원에서 전국 재선거를 많이 주장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분들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물론 전국 재선거를 실제로 하자는 뜻도 있겠지만 그동안 선관위가 부실하고 또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하자 이런 것들이 근저에 또 깔려 있는 재선거를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관위의 개혁이라든지 그동안에 여태까지 있었던 선관위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대책,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거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같이 소통하고 무엇보다도 또 젊은 층들이 바라고 있는 점은 이러한 과정들을 젊은 또 2030 세대하고 소통하고 투명화하는 것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나간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주호 대변인님, 일단 저 개표함을 좀 빼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각 당이 좀 의견을 모아서 뭐 이런 뭐 집회 참가자분들과 중재안을 마련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카메라를 같이 뭐 갖고 각 당이 같이 들어가서 빼오는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좀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보셨겠지만 어제 펜싱 선수들이 자신의 장비를 빼오는 때도 있어서도 카메라를 대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협의를 했는데 저 시위에 참여한 단 한 사람 여성분이 반대하면서 모든 게 이제 다 그런 어떤 협의가 숲으로 들어가서 어떤 장비를 못 가져오고 우리 펜싱 아시아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위나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정말 개인이 나와서 참정권 훼손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런 협상이 수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에서도 지금 국정조사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좀 있으면 또 특검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는 야당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사항을 막 더 키워가지고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선수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작을 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현장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현장에 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제 우리 이모경 전용기 의원이랑 천준호 원내 수석 부대표가 갔기 때문에 저희 지도부에서도 최고위원 등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가 거의 매일 잠실에 나가 있는 것을 두고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용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어떤 답도 내놓지 않으면서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네, 이미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와 아울러서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민들께서 이건 재선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말씀에 공감하신다. 많은 어떤 분노와 이 미래가 담겨 있는 말들이니까 시민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치인이 책임 없이 거기 올라타서 그리고 너무도 속보이게 그냥 연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쓰고 있다 싶은 것이잖아요. 그건 나쁜 정치입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시스템 망치면서 공소 취소해서 자기 살기 길에 나서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전 둘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는 수명이 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강하게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예. 방송 끝나시고 의총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의총 분위기 어떨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의원총회를 요구했었고 저희가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 정도 됐었는데 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의총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함께 이루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당대표께서 이제 선거 직전 후 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셨는데 네. 이게 또 일각에서 뭐 개인 의견이다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 대한 대표의 입장도 들어보는 좀 의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이 대안과 미래에도 예. 소속돼 계시니까 대안과 미래에서 지도부 거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평가에 따라서 네.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교체에 대한 입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올림픽공원에 모이시는 많은 2030 청년들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사실 전국 재선거가 현행 법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라면 저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출구 전략도 같이 세우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 당 대표께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시면서 이런 모든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장 대표께서도 전국 재선거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것이고 예. 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대표께서는 전국 재선거에 대한 특별법 발의까지도 검토를 하셨는데 이게 헌법 13조 2항에 우리 국민은 소급 입법을 통해서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아예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판사 출신 당대표께서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재선거에 대한 어떤 특별법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본인의 선거 패배에 대한 사퇴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좀 자극적이고 선명한 어떤 표현들을 계속 해 나가신 예. 거에 대해서 의원들의 비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김용태 의원도 발언하실 겁니까? 저는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거의 매번 그럼 하긴 오늘 하는데요.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뭐 여러 사퇴하라라는 입장은 이미 제가 SNS 통해서 밝혔었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들하고 총회를 모아가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오세훈 시장도 지방선거 이후에 발언이 상당히 세졌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 기간 중에도 네. 장동혁 대표는 오지 말아라. 선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릴 정도로 현 장동혁 체제에서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내적으로 어렵습니다. 같은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우재준 양양자 최고위원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참정권 어떤 시위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전남 사실상 서울 빼고는 5개 광역단체에 대해서 전면 재선거를 하겠다는 것은 예.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부정하고 이 선거 자체를 굴복하겠다는 겁니다. 한 당의 대표가 자신의 거취 때문에 전체 이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에 대한 선거 불복을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의 개인 의견이다. 원내대표랑 당대표가 또 하는 말이 달라요. 대변인과 당대표가 하는 말이 또 다르고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이고 자신의 자리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장도혁 대표가 조금 더 좀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장도혁 대표가 지금 뭐 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계속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뭐 후임 당대표가 나온다면 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장도혁 대표는 사라져도 그 비슷하지만 약간 신선하다고 그쪽에 생각할 만한 사람을 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진숙 의원 밀지 않을까요? 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그 중진들, 그 흔히 얘기하는 전당대회 상습 출마군, 거기서는 생각이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신선하게 당선된 예를 들어 이진숙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예봉을 꺾고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기립박수 할 만큼 승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가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패배는 하지 않았다.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그 피자집 그 주인이 그 한쪽에서 벌레가 나왔으니까 한 조각만 교체해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우리 소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참 환불도 뭐 몇 배로 환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한쪽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전체 둥그런 전체 피자 모두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차기 당대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신선하게 당선된 이진숙 의원이 아닐까라는 이준석 대표의 본인의 이제 취재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나올 때 김용태 의원께서 웃으셨어요? 네. 왜 웃으신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개인 의견이라고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의견입니까? 생각하고요. 근거는 별로 없습니까? 근거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물론 이준석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 때 출마하실지 여부는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뭐 특정 그룹이 특정 의원을 민다 뭐 이런 축의 근거는 이준석 의원의 개인적인 추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가 언제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가정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진영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원분들의 생각들도 결과적으로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또 이재명 정부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수권을 했을 때 어떤 정책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당을 이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안점에 두고 보실 텐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글쎄 이준석 의원의 표현은 아마 개인적인 추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이후에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열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또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계파 보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민주당은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대통령이 달리는 동안 우리는 호교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하는 말이 다릅니다. 하나가 되져가면서 분열의 목소리를 냅니다. 엔진이 두 개인 자동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엔진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당이 하나가 돼서 제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당권은 유한하다. 또 한 번 갈등이 표출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굳이 내가 친명이다라고 하는데 강덕구 최고위원은 엔진이 두 개일 수 없다. 브레이크 밟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저희 당내에서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자체적으로 좀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게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줘서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더 높은 그런 지지를 기록하는 여론조사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좀 우리 당의 단결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에 반해서 강덕구 최고위원은 당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당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여러 다른 인사들은 뭐 내각총사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선거 결과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대표님 하시는 말씀과 그 측근들이 하는 말이 너무 다르다.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 평가에 대해서 왜 승복을 하지 않느냐. 이런 강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저희 내 그런 어떤 전당대회는 좀 지역적인 문제예요. 1인 1표제도 그렇고 국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니고,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당내는 관심이 많은데 사실 국민들은 지금 참정권 훼손 문제도 그렇고 조작 기소 뭐 검사 일탈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그리고 제일 저희가 뼈아픈 거는 서울 한강벨트와 수도권 경기 남부에서 이번 기초 강역에서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 패배했는지, 그 민심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요즘에 이제 연일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 귀국 때 공항에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오라고 하면은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저희로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근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은 어떤 불협화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오시는 길에 좀 마중도 하고 길게 대화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희가 지지율 제고도 될 텐데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 바람으로는 내일 좀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저희 당이나 정부 여당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초청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때 봐서. 보통 정청래 대표가 뭐 많은 이제 패널분들 하는 얘기는 이제 초청이 오지 않아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가야죠. 초청받지 못하더라도 가야 집권 여당이, 대표가 대통령 갔다 오시면은 이야기도 좀 듣고 국제 정치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좀 듣고 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갈등이 있고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정청래 대표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도 이제 연임을 도전하실 것 같고, 연임을 도전하시는 순간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이제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뭐 지방선거 패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요인이 더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집권 여당 입장에서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인 1표제의 논란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1인 1표제가 이제 적용이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청래 대표에게 좀 유리한 지형이 되는 건가요? 뭐 단순표 계산상으로 보면은 당원들의 선호를 많이 받는 현 당대표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열된 양상이 2년간 계속됐을 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차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다 고려되기 때문에 사실 1인 1표제는 형식적인 문제이고, 저는 그보다는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화합할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인 것인가. 그리고 중도 보수 확장을 해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원팀으로 이길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 것인가. 예.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인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민주당의 분열 양상이 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뭐 낙선 인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딛고 일어설 것이다. 선거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평택을 해서 이제 패배를 한 것이고 총선 때는 어떻게 할지 성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새로운 다수연합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절감을 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멈추지 않겠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사실상 평택을 지난 선거로 인해서 연합은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합당조차도 안 되지 않을까. 논의조차도 이제 더 이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 당시에 민주당의 선거운동원과 조국당의 선거운동원이 감정적으로 실랑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보들 간의 어떤 공방을 보면은 사실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기 때문에 연합이나 연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연합 연대가 아니고 독자의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끝으로 조국 전 대표가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는 게 어떤 게 있고 뭐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와의 연합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조국 혁신당이 어떤 상수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평택을 해서 어떻게 졌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선거 연대를 거부당했다고 얘기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진보당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선거 연대를 거부한 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당 후보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마타도를 한 것도 현실입니다. 당대표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그런 선거에 나가서 그렇게뿐이 선거를 못했나 네거티브에 올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좀 전망이 어둡고 어쨌든 저희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돼야 그 이후로도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조국 전 대표 지금 뭐 땅을 짚고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길을 모색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육.3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오류 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임태희 현 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안민석 당선인 측은 실무적 오류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이 변호사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임 교육감은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일부 지역 투표 중단 사태를 내세워 공식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일에 제가 앞장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부가 인용되면 문제 투표구에서만, 전부가 인용되면 모든 투표구에서 재선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당선인은 선관위가 책임질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뭐 몇십 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실무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가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안 당선인은 교권 문제도 꺼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착안한 이른바 경기형 교권 보호국 설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권 회복은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 찾기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들이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를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이제 교육청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교육감은 기존 교권 보호 체계가 이미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 때 그만큼 유연하고 현장에서 이용이 쉽게 그렇게 작동될 수 있는 조직이 가능하겠나 하는 점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당선인 측은 다음 주 국회에서 경기형 교권보호국 설치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열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으며 낸 헌법 소원이 청구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국민 A씨가 낸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사전 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각하 사유는 자기 관련성 부족으로 헌재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또 그로 인해 자신이 투표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모두 4건으로 이번에 각하된 A씨 사건 이외의 3건은 아직 사전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서 집회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현장 피해 상황과 증거자료 분석을 토대로 불법 행위와 수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포함해 진입을 저지한 시위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각각 취재진 강금과 유소년 선수단 소지품 수색에 가담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위원장에는 5선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일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움직임 알아볼까요? 네, 여야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특위위원은 여야 동수로 꾸리는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체 위원 18명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1명씩 맡는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당내 인선을 발표했는데 위원장은 5선 윤상현 의원, 간사에는 서범수 의원, 위원으로는 김은혜, 신동욱, 박수민, 주진우, 최보윤 의원이 참여합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이해식, 김성회, 모경종, 임미애, 양부남, 이상식, 이광희, 최현일 의원 등 9명이 위원으로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출발을 앞두고 양당에서 관련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이모경, 전용기 의원이 시위대가 봉쇄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업무 마비 사태를 겪고 있는 체육단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곧 시작하고 여야가 함께 개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인 만큼 불법으로 체육회 활동을 막지 말고 협조해달라고 시위대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 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 최대 10곳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내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의원총회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정무위, 산자위 등 주요 경제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그러니까 내일을 원 구성 완료 목표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주 내에 협상을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사이에서 균열이 계속 표출되고 있죠. 네,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일부 언론이 언급하는 친청파와 친석파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당원파이고 개혁파다. 민주당은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고 강조하며 당내 분열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비당권파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이 달리는데 당대표 등 지도부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았는지 묻는다며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고 정 대표를 곧장 직격했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당 대표는 억울하거나 아쉬움이 남더라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유럽 순방 출발 때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당권 경쟁자 김민석 총리만 초대하고 정 대표는 부르지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 내일 귀국길에 정 대표가 마중을 나갈지도 관심입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장동혁 대표를 두고 사퇴론이 계속 분출하고 있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선관위 선거 소청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데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두고서도 격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발언에 나설 예정인데요.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장 대표는 재선거와 올림픽공원 봉쇄 등을 언급하며 사퇴 요구를 거절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장 대표 등이 올림픽공원을 또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럴 경우 장 대표가 없는 의원총회에서 성토회장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거취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예정에 없던 깜짝 환담을 나눴습니다. 북한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7개국과 EU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 중간으로 모입니다. 2년 연속 초대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5개 초청국 정상들도 뒤이어 나와 인사를 건넵니다. 각국 정상이 사진을 찍기 전 담소를 나누는 사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초가량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환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와 통상 등 다른 현안도 적지 않아 한미 정상 간 양자회담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아직 구체성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과 독일 기업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캐나다, 독일 정상과의 회담이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협력할 때 말입니다. 오늘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죠. Our partnerships continue to grow. We're working across defense, across investment, across trade, on all aspects, including on the cultural side. So it's great. We have a lot to talk about. 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이 모인 확대 회의에선 저개발 국가에 대한 공여국들의 개발 원조 예산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통해 원조를 받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공적 재원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G7 정상회의 둘째 날 일정을 이어가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가교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거로 보입니다. 정상회의장 인근 제네바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만찬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현지 시각 어제 공식 만찬에서 각국의 정상들과 주요 의제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하게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찬에 앞서 진행이 된 기념 촬영에서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 김 여사를 소개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당일 하루 동안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을 보면 스페이스X 상장 당일인 현지 시각 지난 12일
국내 투자자의 스페이스X 매수 결제 금액은 8억 3,462만 달러로 우리 돈 1조 2,7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스페이스X 상장 당일 서학개미의 매수 결제 금액 기준으로 2위부터 52종목에 몰린 매수 금액보다 스페이스X에 몰린 자금이 1.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음 달 말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점검차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와 살지 않고 그냥 사놓는 집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7월 말에 이와 관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종전 상황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고 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의 채무불이행 여파로 중앙일보가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조기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 총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 4개 종목이 즉시 상환 대상이 됐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JTBC의 채무불이행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잇따라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중앙일보의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앞서서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을 선정한 중앙일보는 채권자들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도 아파트 상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간밤의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소방차 여러 대가 출동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2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여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다른 집으로 번지진 않고 30분 뒤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엔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상가 외부에 쌓아놓은 물건에서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진화를 마쳤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선산나들목 부근에선 50대 남성이 몰던 1톤 트럭이 25톤 덤프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공사 순찰차가 출동했는데 달리던 SUV 차량 2대가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교통사고로 이어졌고 한동안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해외 사기 조직이 걸어오는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사설 중개소를 운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경기 파주시와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통신 장비 수백 대를 두고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꾼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당은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과 계약을 맺고 번호를 바꿔주는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밤중에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이 된 주민 4명이 드론 수색 작업을 통해 구조됐습니다. 지난 13일 밤 9시 40분쯤 인천시 무의도에 있는 갯벌에서 40대 남성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해경과 인천시에 접수됐습니다. 인천시는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을 투입해 수색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구조를 요청한 2명에 더해서 무릎까지 물이 들어차 고립이 우려되는 2명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출국 과정에서 마스크만 살짝 내려서 신분을 확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공항공사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안으로 여객 신분 확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는 물품이 있으면 제거를 요청하고 신분을 확인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승객에게 똑같은 신분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실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길어지며 체육단체와 선수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법적 문제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위 참가자 한 명이 개표소 진입을 막아서면서 체육회 관계자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경찰이 일단은 업무방해 적용 혐의를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는요, 이제 업무방해죄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해당 공간은요, 일단 개표소로 활용이 되었던 공간도 맞지만요, 각종 단체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 공간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사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막히게 되면서 실제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금 처리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갖고 나오겠다라는 요구도 일전에 이미 묵살된 바가 있고요. 현재는요, 각종 체육 대회 같은 것들이 또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 장비라던가 관련 자료들 지금 반출이 어려움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정식적으로 업무 방해와 관련된 혐의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경찰이 이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이 여성에 대한 신원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블러 처리해서 얼굴을 가려 보여드리긴 했지만 유튜브나 또 다른 언론에선 실제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조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수사가 진행되나요? 일단 어제 상황을 보자면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한 여성이 이제 극렬하게 이 문 앞에서 딱 자리를 잡고 서 있음으로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네.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피의자로 볼 것인가 누가 가해자인가를 놓고 보자면 여러 다수가 함께했기 때문에 딱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딱 한 사람이라고 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수사가 좀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되지만 신분 노출 같은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네. 충분히 이게 누구인지 공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고요. 만약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해당 이 여성이 계속해서 이 출입을 막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딱 특정을 해서 이 사람을 찝어서 업무방해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적인 배상 청구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논의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시위 참가자들 때문에 체육회라든지 선수들의 피해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그 시위대 같은 경우에 예컨대 물론 강제력은 최소화해야겠지만 경찰이 가서 이렇게 끌어내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요.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매우 조심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번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이 참여자들을 보자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의 참정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목소리를 위해 모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자면 좀 우연적인 요소, 하필 개표소가 그 공간이었고 그곳을 점거하면서 어떤 증거들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 지금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네. 다만 좀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라던가 각종 그런 체육단체의 직원들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네네. 계속해서 경찰도 안내 방송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 업무방해 적용할 수밖에 없다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물리력 동원 카드를 내밀 수 있겠지만 제한적이어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물리력의 행사 없이 진입하지 않고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수들의 구체적인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펜싱 그 대표팀이 이번에 아시아 펜싱 선수권 대회 출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 핸드볼 경기장에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짐을 빼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칼 같은 장비들 있죠. 그걸 빌려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네네. 너무 좀 진행이 미숙하지 않았나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이 펜싱 선수들의 장비가 이 핸드볼 경기장 안쪽에 보관이 되어 있었고 뭐 새 장비도 안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투표함이나 투표용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적어도 관계자들이 뭐 함께 진입을 할 것을 좀 설득한다거나 이 선수들은 어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이 남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유승민 체육협회장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방문도 했는데 사실 성과는 없었습니다. 네네. 이제 이번에는 이 선수들이 다른 동료들 장비를 빌려서 나갔다고 하는데 대회에 계속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개선돼야 되지 않나. 추후에 이런 부분을 마냥 문제 삼고자 한다면 민사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여러 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어떤 공익과 관련된 목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구가 인정된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피해를 본 사람 그리고 피해 금액까지는 좀 산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이제 성적이 좋지 않다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사라든지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뭐 내 칼이 아니어서 때문이다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분명해 보이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해지고 그리고 다른 상황들이 겹쳐진다면 처음에는 자발적인 목소리였고 그들의 목소리에 당연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여론은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일부 시비 참가자들이 그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몸수색이라든지 소지품 검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을 이렇게 소지품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한 거잖아요. 사적 점검, 제재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습니까? 문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검문을 했다고 보여져요. 네, 검문이죠. 네네. 그렇죠. 이제 검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음주 단속 같은 거 할 때 네네.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들이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갑자기 소지품 검사 같은 걸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인들이 다른 사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금 강요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강요죄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한 것이 아니라 다중이 위력,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했을 때 그 위압감이라던가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이 개인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본인의 소지품 검사를 하게 한 그런 부분은요. 특수광역죄 문제될 수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반복된다면 충분히 제재 대상 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행사한다면 시기는 어느 점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대한체육회에서도요.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선수들을 좀 보호해달라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퇴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업무 공간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진 상황이죠. 결국 공권력이 지금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많은 경찰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현장에 좀 질서를 관리하고 안내 방송도 하고 있지만 이제 대한체육회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건물 진입이 가능할 수준의 공권력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이 이번에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집단이라던가 단체, 뭐 정당에서 주도했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이 모였을 당시에는 자발적인 시민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도 좀 어렵고 이제 수사기관이나 경찰 입장에서도 누구와 이야기를 해서 좀 소통을 해야 될지를 그 구심점을 찾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강제력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부분. 하지만 만약 이 참가자들
시민들이 먼저 무력을 행사한다거나 경찰관의 질서 유지 활동에 대해서 폭력이나 아니면 모욕적인 언사로 방해한다면 그땐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참가자들의 행태가 조금 더 폭력적이고 격화된다면 이제 언제든 공권력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저도 이번에 시위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경찰의 모자나 마스크를 벗겨서 이렇게 얼굴을 좀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법적으로 제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충분히 제재 대상 됩니다. 경찰은 공권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일부 참가자들의 이야기겠지만, 그렇죠.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카메라 등을 동원해서 지금 이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는 경찰들의 신원을 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 현장 화면을 공개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담긴 그런 그것들이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라이브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어떤 모욕적인 행사 그리고 누구를 향한 것인지가 특정이 됐다라고 본다면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고요.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질서 유지라는 공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서로 선을 지켰지만 조금이라도 지금 선을 넘는다면 수사가 불가피하고 처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민단체입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법정 대응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관련 수사는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제 고발이 있다면 어느 정도 살펴는 보겠지만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지금 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진행한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과잉 진압, 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인데 이들의 강요에 의해서 이 행동을 원치 않게 멈추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라서 이제 강요 같은 부분이라던가 명예훼손, 우리는 이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인데 우리를 지금 폭도로 몰아가고 있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거든요. 네네. 다만 지금 고발이 들어간 인물들, 이재명 대통령이라던가 유승민 체육회장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을 보자면 지금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지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어느 정도 뭐 수사가 뭐 제시될 수는 있겠지만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네, 이번에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내용도 저희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해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를 압수수색을 통해 이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서 좀 분석할 것 같습니다. 당일 이미 낮 시간부터요 투표용지 부족이 예견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걸 알렸는데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네네. 일단 그 당일에 투표용지 부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 부분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요. 왜 애초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인쇄되었는가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용역 보고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부정선거의 어떤 빌미를 제공할까 봐 그랬다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네. 이것만으로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네. 부족한 답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당일의 그 투표일의 과정들, 수기로 기록한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요.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데 어떤 사람들이 관여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예컨대 뭐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그 자리를 내려놓았고 이제 관련자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온 분들이 계신데 사실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그럼 누가 대체 책임을 진다고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노태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네. 다만 그 시점도 일단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맨 마지막쯤에 가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법적 책임은 고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했는가? 이제
그 부분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고의성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딱 한 사람 누군가를 찝어서 형사 책임으로까지 나아가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서요. 의사결정을 이루게 된 그 과정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문제가 된다면 직무유기 같은 부분일 텐데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비 관련해서 법적인 어떤 쟁점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멕시코전을 앞둔 홍명보호가 비공개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라 인근 치바스 베르데바의 훈련장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날 비공개 훈련 때 불법 드론이 출현해 피파 현장 요원이 현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표팀 보안 요원이 드론을 처음 발견한 뒤에 멕시코군 드론 차단 요원이 전파를 방사해 해당 드론을 추락시켰지만 남성 2명은 드론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전술 훈련이 시작되기 전 워밍업 단계에서 상황이 종료돼 대표팀의 전술 노출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호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는 멕시코 축구대표팀이 경기장인 과달라라 스타디움과 같은 잔디 위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전날 비공개 전술 훈련에 집중한 멕시코 대표팀은 결전지로 떠나기 전 멕시코시티의 국가대표 고성능 센터에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멕시코 코치진은 한국과의 경기에 대비해서 멕시코시티 훈련장에 해당 잔디를 설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 메시가 자신의 6번째 월드컵 무대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했습니다. 메시는 알제리와의 북중미 월드컵 제2조 1차전에서 전반 17분 선제골에 이어서 후반 15분과 31분에 연달아 골을 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6번 출전한 월드컵 무대에서 14, 15, 16호 골을 한꺼번에 넣은 메시는 월드컵 최다골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해트트릭으로 조별리그 첫 상대인 알제리를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이 종전에 합의한 가운데 이란 축구 대표팀 미국에서 첫 번째 월드컵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 경기장 안팎에서 이란계 이민자들의 반체제 시위가 벌어졌고요. 또 이란 대표팀 감독은 피파 회장에게 항의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기장 주변에 사자와 태양이 그려진 이란의 옛 팔라비 왕조 깃발이 휘날립니다. 이란과 뉴질랜드의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보러 온 이민자들입니다. 이란의 현 정부가 많은 국민을 살해한 테러 정권이라면서 국기를 훼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And this flag, the lion and sun flag, is the true flag of the Iranian people, and that's why we're here to protest today. 트럼프의 마가 표현을 흉내낸 미가,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새겨진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이란 옛 왕조 깃발은 피파의 반입 금지 속에서도 관중석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고 온 사람도 있고 미국 성족이나 이스라엘 국기와 합성한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란계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란 대표팀에 대한 야유와 응원이 엇갈렸습니다. It sucks, but at the same time, this is what it is. We can't change that. But the guys are ready. They're ready. They're gonna come and play. 이란 대표팀 감독은 경기 직후 라커룸에 찾아온 피파 회장에게 차별적 대우를 항의했습니다. به خاطر ما شاید مظلوم‌ترین تیم تاریخ جام جهانی بودیم
ولی بازیکنامو ستایش میکنم. امروز با قلبشون بازی کردن.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란 대표팀은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팀들과 달리 경기 전날부터 1박 2일씩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서 오는 20일 다시 비행기를 타고 LA로 돌아와서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16경기에 들어온 관중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경기까지 관중 102만 8,400여 명이 경기장을 찾았고 경기장 관중 수용률은 99.34%로 집계됐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100만 번째 입장 팬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계속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열정적인 모든 팬에게 감사의 뜻을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그제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이 타결된 날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팔순장치가 성대하게 열렸죠. 그런데 이날을 노린 테러 음모가 있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테러를 막은 건 한 용의자 어머니의 신고였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현지 시간 14일 트럼프 대통령 팔순을 맞아서 백악관에서 초대형 UFC 행사가 열렸죠. 그런데 FBI가 행사가 열리기 불과 나흘 전에 테러 위협을 포착해 최소 5명을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백악관 출입문을 노린 2차 공격까지 계획을 했고 최대 23명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자, 계속해서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외신에 따르면 수사의 단서는 19살 용의자 어머니의 신고였습니다. 아들이 무기를 계속 사고 온라인에서 수상한 활동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또 아들이 우려스러운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정찰, 히트앤런 등 테러를 떠올리는 표현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획된 테러 음모라고 규정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루스 소셜에 관련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미 당국은 추가 연루자와 배후 조직, 자금의 흐름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며 석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호르무즈 개방과 함께 미국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되면서 이란도 2달 만에 원유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9일이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국제유가는 급락할 거라고 거듭 자신했습니다. The ships are starting to move now. We're going to have it fully open by Friday. The ships are starting to move nicely. Oil is starting to go, and the prices are coming down rapidly. 실제로 유가 하락 흐름이 가파릅니다. 브렌트유는 현지 시간 16일 5% 넘게 급락해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가 $70대로 내려간 건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5.8% 급락한 $76 5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미국이 19일 종전 MOU 정식 서명과 동시에 이란산 석유와 정제품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건데 이란의 원유 수출은 15일 MOU 합의 발표와 동시에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탱커 트래커스는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현지 시간 15일 이란의 초대형 유조선 최소 2척이 원유 380만 배럴을 싣고 미 해군 봉쇄선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완전 재개방 기대감에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회의론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 운항이 정상 흐름을 회복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It's probably going to take a couple of weeks to rebuild confidence of ships going through the strait. 최종 협상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곧바로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70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을 2031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게 되지만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기뢰가 최대 암초로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뢰가 어디에 뿌려졌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동맹국들이 기뢰 제거 작전에 돌입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호르무즈의 문이 다시 열리더라도 유조선과 상선들이 당장 마음 놓고 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쟁 직전 이란이 보유했던 기뢰는 약 5,000발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뢰가 어디에 뿌려졌는지 불분명한 데다 기뢰의 형태마저 까다로워 탐지부터가 난관입니다. Sure, there's a really broad spectrum of mine types. They range from things that sit on the seabed right through to things that are attached on a cable and then have a mine on the top that might be driven into by a ship. 해저 암초나 해양 쓰레기와 구분하는 것도 고도의 정밀 작업입니다. 미 해군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첨단 무기 체계를 대거 투입합니다. 기뢰 구역 밖 안전한 곳에 연안 전투함을 대기시키고 첨단 해저 탐색 드론과 무인 헬기를 띄워 원격으로 기뢰를 파괴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물류와 유가 안정을 위해 동맹국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On est prêt à agir très vite. Pour faire quoi? Envoyer des avions, envoyer une frégate, envoyer des démineurs. Et nous avons aussi notre porte-avions, le Charles de Gaulle, avec tout ce qui l'entoure et qui reste dans la zone. Qui reste dans la zone et qui peut être déployé dans les 2-3 jours qui suivront la confirmation. 하지만 작전의 속도를 내더라도 해협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단 한 발의 기뢰라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큽니다. As I said, a return to normal trading condition any time in the near term, even if we do see an end to the conflict, because ultimately merchant shipping is very risk averse. 해협 개방이 공식 선언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뢰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세계 물류 마비와 유가 불안정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국은 이란전 종전 이후 북한을 포함해서 주변국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전을 촉구해왔지만 이란산 석유 수출의 빗장이 풀리는 걸 반길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2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지난 4월 군복을 벗고 미얀마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불신에 더해 민주진영 반군과 내전 와중에 중국의 외교적 승인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정상회담에선 미얀마를 통한 중국의 인도양 진출 구상인 경제회랑 건설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앞서 방북 때 비핵화에 침묵한 중국, 이후 몽골, 네팔 등 주변국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 종전 이후 재개될 미국과 지정학 경쟁에 대비한 젠걸음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중국은 종전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불안한 후속 협상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中方希望美伊如期签署第一阶段谅解备忘录。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의 50%를 수입하는 만큼 재개방은 실리지만 복잡한 속내도 읽힙니다. 미국이 올가맨 각종 제재가 풀리면 중국에 대한 이란의 정치 경제 의존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간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수입해온 제재 할인 혜택은 물론 위안화 결제 비중도 줄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마침표를 찍기도 전에 중국은 미국과 패권 다툼을 의식한 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미국과 이란 전쟁의 최종 승자로 재생에너지 패권을 쥔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중동 화석연료 공급망의 치명적인 취약성이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앞다퉈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글로벌 에너지망이 재편되는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풍력과 태양광, 배터리 부문을 선도하는 중국이 가장 완벽히 준비된 공급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놓고 450조 원의 재건 기금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민간 기업을 이른바 자금줄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란은 사실상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 조건으로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0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기금이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펀드의 핵심 자금줄로 한국 기업이 콕 집어 거론됐습니다. 오랜 제재로 무너진 이란의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중동 경험이 풍부한 우리 건설 에너지 업계의 대규모 참여를 염두에 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생색을 내면서 그 비용은 한국 등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청구서 외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엔 이란에 미국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현금 지급을 맹비난해 온 만큼 민간 펀드라는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미국 당국자들 역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최종 합의를 이행해야만 단계적으로 기금이 풀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hat everybody will see is that Iran doesn't get a dime of money unless they perform their obligations. And the money that we're talking about is fundamentally sanctions relief. We're not giving them American money. 하지만 이란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란 협상단 관계자는 문서에 배상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이번 기금은 전쟁 피해를 물어주는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식만 민간 투자일 뿐 결국 미국이 보상하는 돈이라며 자국 내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The release of Iran's blocked or restricted assets, alongside reconstruc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constitute two important issue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Under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U.S. commits to taking concrete actions regarding both matters. 호르무즈 통행료에 이어 재건 기금까지 양측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60일간의 본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연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아침에도 체감온도가 열대야 수준에 근접하면서 후텁지근했는데요. 오후가 되니 기온이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5도,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곳곳에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는 제주 산간과 동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남해안 지역은 낮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32도, 전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영남 지방은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보여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이틀 늦은 기록이고요. 내일 오전 11시 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소빈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